이제 말한 대로 이제 국민대 같은 경우도 그렇고 전대도 그렇고 EBS에서 이제 지문을 따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본 그 뭐 이제 역사관 있지. 그 지문도 이제 수특에 있던 거야 이거 다. 그 당시 수특에 이제 있던 거고요.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지문의 내용, 특히 이 중에서 이제 사관의 정의를 얘기하는 거. 예를 들어 여기 뭐 감계사관, 상고사관, 순환사관.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이 글의 핵심은 앞에서 얘기한 감계, 상고, 순환. 이거 이제 시간 순서에 따라 이제 요런 사관들이 있었다. 근데 결국 이제 이 글에서 지금 핵심적으로 얘기하는 건 뭐예요? 진보사관이죠. 진보사관이 이제 나오기까지 그 이전에 있던 사관 순차적으로 좀 설명하면서 결국 이제 대부분 진보사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근데 이제 거기 특히 일문단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각 사관의 이제 특징들, 그걸 토대로 실제 이제 사례를 보여주고 거기에서 실제 사례를 보여주고 요게 어떤 사관에 이제 해당이 되는지 그거를 이제 찾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천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식의 구성으로 이제 한문항, 물론 이제 1, 2, 3, 4 동그라미 1, 2, 3, 4 해갖고 이제 소문항식으로 이제 주긴 줬지만 국민대는 이제 큰 한문항에 보통 우리가 괄호 1, 2, 3 정도의 이제 문항 형태를 많이 봤잖아. 그리고 괄호 1 안에도 뭐 A, B 해가지고 혹은 뭐 기역, 니은 해가지고 진짜 소문항으로 따지면 뭐 이제 거의 수십 문항이 나오는 거지. 그래서 그 소문항을 채우는 문제에 관해서는 뭐 요것과 이제 어느 정도 유사하다고 이제 볼 수 있는 거야. 뭐 수준이나 이런 걸 봐도. 자, 그래서 이제 4번 같은 경우에 이제 일단은 이제 보기에 있는 이제 1, 2, 3, 4번 이제 확인해 보자. 자, 플라톤은 인간 사회가 야만 상태에서 출발하여 문명을 이루었다가 큰 파국을 겪고는 다시 야만으로 돌아가는 변화를 해왔다고 주장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핵심은 뭐예요? 문명을 이루다가 파국, 그 다음 다시 야만으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야만에서 출발해서 다시 야만으로 돌아가는 거야. 그지? 그러면 앞에 있던 사관들 감계, 상고, 순환, 진보 요 4개 중에 뭐겠어요? 이거는 순환이 되겠지. 그지? 여기 돌아간다. 왜냐면 거기 순환사관이라는 거에 대한 설명이 거기 1문단에 위에 한 7번째 줄인가요? 거기 8번째 줄. 순환사관은 마치 자연현상이 주기를 가지고 반복해서 나타나듯이 역사의 흥망성쇠도 시간에 따라 비슷한 양상이 되풀이된다. 즉 흥망성쇠로 얘기하면 처음에 이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제 흥했다가 다시 뭐야 이제 망하는. 자, 아까 보기 그 1번 플라톤 야만에서 문명을 이루었다가 다시 야만으로. 그지? 그럼 이건 뭐 당연히 이제 우리 4번 문항의 1번은 순환사관이라는 거. 그지?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을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에 콩도르세는 인류의 발전을 가로막을 어떤 제한도 존재하지 않음을 천명하고 마치 동물이 점점 자신의 육체적 기능을 발전시켜왔듯이 인간 역시 그렇게 될 것이라고 보았다. 이거는 이제 거기 이제 나머지 사관들 감계와 상고를 봤을 때 감계는 거기 역사 속에서 후대에 귀감이 될 만한 도덕적 교범을 찾아 그것을 역사의 판단 기준으로 삼는다. 그 다음 상고는 이상적 가치 기준을 고대에서 찾는다. 그죠? 요거로 봤을 때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지. 그리고 이제 내용상 봤을 때 어떤 단어가 딱 떠올라? 당연히 진보지. 네, 이거는 뭐 진보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로마의 역사가 리비우스는 역사서를 통해 국가가 모방할 것은 택하고 치욕적이며 부끄러운 것은 피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모방할 건 택하고 치욕적인 거 이거는 피해야 된다. 이런 얘기야. 그러면 거기 이제 사관 중에 아까 감계사관의 정의를 보시면 역사 속에서 후대에 귀감이 될 만한 도덕적 규범을 찾아 그것을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다. 이랬지, 그지? 지난번에 어젠가 그젠가 설명할 때 선생님이 얘기했던 거 기억해요? 국어지문이 항상, 그지? 그대로 선지에 항상 모든 문제가 이게 주관식이든 객관식이든 P면 Q, 그지? 그거랑 똑같은 게 뭐라 그랬어?
낫귀면 낫귀다. 즉 이거 뭐예요? 귀감이 될 만한 것을 찾아서 역사적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다. 이게 PQ야, 그지? 그러면 이제 이 안에는 어떻게 숨겨 있는 거야, 이제? 없어도 여기. 그럼 귀감이 되기 어려운 거, 그지? 귀감이 될 만하지 않은 것은 그거는 이제 버린다는 얘기잖아. 역사 판단의 기준에서 제외된다. 알겠지? 그런 얘기가 다 숨겨져 있는 거야. 그런데 여기서는 아예 모방할 것은 택하고 치욕적이며 부끄러운 것은 피할 수 있다. 알겠지?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뭐예요? 감계상환이죠. 이거. 감계상환. 자, 그 다음에 마지막 4번에 마르크스는 각 역사시대가 서로 대립되는 두 세력 간의 끊임없는 투쟁으로 이루어져 왔다고 진단하고 그 과정을 통해 프롤레타리아 사회주의가 승리함으로써 역사가 완성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것도 뭐 고대를 따진 것도 아니고 순환이란 얘기를 한 것도 아니고 취할 것만 취해라라고 감계사관으로 말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건 뭐 상식적으로도 마르크스는 굉장히 진보적인 주장을 많이 했고 이게 이제 공산주의 사상의 바탕이 되잖아 이제. 그래서 진보가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지? 그지? 그래서 답을 이끌어내는 과정은 뭐 국민대나 뭐 가천대나 혹은 수능이나 다 똑같은 거야. 이제 시험의 이제 난이도나 이제 그 양식이 조금 주관식이냐 객관식이냐 그런 차이지. 그래서 결국 모든 핵심은 사실 지문 잘 이해하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우리가 이제 뭐 수능이든 뭐 가천대든 이제 다 끝났고 이제 남은 게 이제 딱 오로지 국민대 시험인데 똑같이 여러분들이 지문을 읽는 데다가 시간을 써야 돼. 항상 9분 정도 이제 평균적으로 얘기했잖아. 그리고 또 어떤 문제는 한 15분 풀 수도 있다고 했어. 어떤 문제는 5분 안쪽에 풀 수 있을 거니까. 그래서 이제 대략 평균적으로 한 9분, 10분 볼 때 지문 읽는 데다가 문항이 이제 소문항 우리가 봤듯이 이제 뭐 괄호 1, 2, 3 나오고 뭐 빈칸까지 따지면 한 문항에 딸린 애들이 뭐 한 대여섯 개, 여섯 일곱 개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거 이제 지문만 잘 이해되면 푸는 그 답 쓰는 거야. 진짜 뭐 1분도 안 걸릴 수도 있지. 지문 이해하는데 7, 8분 이상 쓰면 된다 이거야. 일단 기본적으로 아주 특수한 경우가 이제 있을 수는 있겠지만 지문을 꼼꼼하게 한 7, 8분 이상 읽는데 시간을 쓰는 거. 그래서 지문 요 정도 길이와 요 정도의 어떤 난이도의 지문을 봤을 때 여러분들이 한 7, 8분 안에 내용 이해가 되는지 그 연습을 이제 오늘 남은 시간 동안이라도 이제 이따가 선생님이 얘기해 줄 거야. 이제 뭐 스특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지문을 좀 더 읽어보고 가라 라고 이제 얘기해 주면 그런 거 이제 시간 맞춰서 읽고 내가 이해되는지 확인을 좀 해보시라 그럽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제인데 거기 자 논리학의 관심은 이렇게 이제 시작되는 거. 이것도 이제 그 당시 뭐 수능 완성에 있던 그 지문이에요. 자, 그래서 자 이제 논리학이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면서 여기 이제 명제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고 있단 말이야. 명제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이것도 이제 뒤에 이제 보면 문항이 자 일단 5번, 6번이 같이 여기 이제 딸려 있을 거야 이제. 자 그래서 이 5번 같은 경우에 이제 보기에 1, 2가 각각 어떤 명제인지 찾아라. 이건 당연히 이제 지문에 있는지 명제 설명이 이해가 돼야 요거 또 다른 사례에서 이제 발견해내는 거잖아. 근데 이제 거기 보기 2번에 있듯이 말 그대로 분석 명제, 단순 명제, 합성 명제 여기 지문에서 언급한 명제 이름들이 다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봐봐. 여기 보기 2에서 모두 찾아서 서술하시오. 그럼 모두 찾아라는 얘기는 하나가 아니란 얘기야. 하나가 한 두세 개 이상 해당이 된다는 얘기겠지.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이게 분석 명제가 뭐고 단수 명제가 뭐고 이제 뭐에 대한 건 이해가 돼야 되잖아, 신문에서. 자, 그래서 거기 이제 1, 2문단은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읽어야 될 내용이고 이제 3문단부터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3문단에 보시면 네, 봐봐. 거기 세 번째 줄에 한 명제가 지닌 참과 거짓의 속성을 진리값이라고 한다. 한 명제의 진위 여부는 그 진술이 사실과 부합되면 참이 되고 그렇지 못하면 거짓이 된다. 그런데 논리학에서는 사실과의 부합 여부를 물어보지 않는 언어 세계에 대한 명제를 다루기도 한다. 이를테면 아버지는 남자이다 같은 명제는 진위를 가려내기 위해 사실 여부를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그치? 왜?
자, 아버지는 남자이다 할 때 남자라는 말의 뜻이 아버지라는 말의 뜻 안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걸 얘기할 때 보통 상위어가 하위어 이제 나눌 수 있잖아. 상위, 하위. 그러면 하위어가 상위어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함의하고 있다. 이런 얘기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아버지 남자 누가 더 상위어야? 남자가 더 상위어지, 그지? 남자가. 그러면 이제 하위어가 아버지인데 아버지라는 단어 속에는 뭐야? 남자라는 의미가 이미 포함이 돼 있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하위어가 상위어의 개념을 포함하고 있는 거야. 알겠지? 이게 지금. 그래서 아버지는 남자이다 같은 경우에 남자라는 말의 뜻이 아버지라는 말의 뜻 안에 포함되어 있음으로 이렇게 나오잖아, 그지? 아버지가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포함하고 있다는 얘기야. 아버지란 하위어가 남자라는 상위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는 얘기야, 이미. 그죠? 이거. 자, 그래서 그 명제가 맺어주는 두 개념의 관계에 의해서 진위를 파악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진위가 판단되는, 즉 참거짓을 굳이 따질 필요 없이야. 이 안에 그냥 이미 포함되어 있어 진위가 판단되는 명제를 분석 명제라고 하고요. 자, 그 다음 문제 봐봐. 그 다음 문단. 분석 명제가 아니면서 사실과의 부합 여부에 의존하지 않고 진위를 판단할 수 있는 명제도 있어요. 자, 이제 밑줄 친 기억인데, 지금 이곳은 비가 오거나 비가 오지 않는다. 자, 처럼 하나의 주어와 서술어로 구성된 단순 명제. 그러면 단순 명제의 개념도 이미 얘기한 거야. 단순 명제란 얘기 안 했지만 계속 얘기했지. 앞에서 수식해주는 게 바로 그 용어나 개념의 정의라고. 단순 명제 여기서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하나의 주어와 서술어로 구성된 명제. 이게 단순 명제야. 근데 단순 명제가 이제 둘 이상 결합한 명제가 합성 명제야. 여기 지금 이곳은 비가 오거나 비가 오지 않는다. 그럼 이게 사실은 단순 명제 두 개예요. 뭐와 뭐야? 지금 이곳은 비가 온다. 지금 이곳은 비가 오지 않는다. 그지? 이 두 개가 결합한 합성 명제란 말이야. 자, 그런데 이제 이거는 어떤 경우에도 참이 되는 문장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참이 된다. 그렇잖아, 이게. 당연히 참이지. 지금 비가 오거나 비가 오지 않지. 알겠지? 자,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참이 돼요. 반면 우리 반 학생들은 모두 교복을 입었지만 우리 반의 어떤 학생들도 교복을 입지 않았다라는 명제는 문장 구조상으로 거짓이 될 수밖에 없다. 우리 반 학생들은 모두, 그지? 여기 이제 그래서 이때 명제 얘기할 때 보통 전칭, 특칭, 전칭과 특칭이란 말을 쓰는데 앞에가 전칭이야. 모두 교복을 입었다. 근데 뒤에 가서 어떤 학생은 교복을 입지 않았다. 혹은 어떤 학생들도 교복을 입지 않았다. 이건 완전 모순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거는 거짓일 수밖에 없지, 그지? 자, 알겠지? 자, 그 다음에는 뭐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얘기 나오고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그거는 뭐 참고사항은 좀 봐도 될 거고요. 뭐 뒤에도 마찬가지야. 자, 그래서 일단은 이제 현재까지 본 내용 중에 답을 이제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인데, 총각은 기혼의 성년 남자이다. 이랬어요. 이제 총각은 기혼의 성년 남자이다. 그러면, 얘가 5번에 여기 1번 총각은 기혼의 성년 남자이다. 아까 여기 봐라. 아버지는 남자이다. 이런 명제 무슨 명제라고 했어? 분석 명제라고 했지. 분석 명제. 분석 명제고요. 자, 그다음 단순 명제. 단순 명제에 해당이 될까 안 될까? 단순 명제 아까 뭐라 했어요? 주어와 서술어 하나 나타나는 거지. 그러면 총각은 주어. 그 다음에 서술어 성년 남자이다. 그지? 주어 서술어 한 번 나타나면 단순 명제라고 했어. 이거 단순 명제.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얘가 이제 긍정명제, 부정명제 이렇게 얘기할 때 많은 아이들이 이 문제의 답을 부정명제라고 쓰는 애들이 많아요. 부정명제로. 근데 이게 일단 이 진리값은 참이야 거짓이야? 1번 명제의 진리값 참이요? 야, 너희들 지금 여기 남학생들 너희들 총각이야 유부남이야? 총각이지. 왜? 미혼이니까. 그지?
기혼이 뭐야? 기혼이. 결혼했다는 얘기잖아. 그치? 우리가 결혼한 사람을 총각이라고 하니? 아니잖아. 그지? 결혼 안 한 사람이 총각이지. 결혼 안 한 성년 남자가 총각이지. 그지? 총각은 기혼의 성년 남자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진리값으로는 거짓이야. 그지? 총각이란 단어 안에 사실 뭐가 함의가 되어 있는 거야? 이미. 미혼이라는 게 함의가 되어 있는 거야. 알겠지? 그렇기 때문에 총각은 기혼이다. 그러면 이제 이게 아마 진리값은 거짓인데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거 부정명제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근데 여기서 말하는 긍정명제, 부정명제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지문 이제 문장 자체가 평소에 그냥 이다. 그러면 이제 긍정이고요. 아니다. 그러면 뭐야? 부정인 거야. 그치? 그래서 얘는 긍정. 이렇게 세 개를 썼어야 되는 거지. 왜냐면 여기 이제 합성명제 아니지. 그지? 그 다음에 부정명제 아니지. 그래서 이제 이 세 개가 다 들어가야 이제 이게 1번 정답이 되는 거고요. 이게.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장, 명제. 플라톤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스승이 아니다. 그랬어요. 이것도 일단은 단어를 가지고 총각, 남자, 혹은 기혼, 이런 식으로 아까 아버지는 남자이다. 이런 식의 분석명제는 아니야. 이거는 그러니까 분석명제로 여기 쓰면 무조건 틀리는 거고요. 자, 단순명제에 해당되냐? 단순이요. 왜? 주어서술 한 번이니까. 그치? 주어서술로 한번. 플라톤은 아니다. 이렇게 주어서술 한 번 들어서 단순명제야. 역시 합성명제는 아니겠지. 그러니까. 자, 그 다음에 긍정명제냐, 이제 부정명제냐 그랬는데, 이거는 진리값도 거짓이고, 당연히 문장 구성 형태상 아니다 그랬으니까 부정명제. 이게 플라톤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스승이 맞아요. 그래서 이제 진리값도 거짓이지만 여기서 부정명제. 왜냐하면 아니다 그랬잖아, 그지? 그것이 아니다. 그래서 답을 이렇게 찾았어야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같은 지문으로 6번 문제. 보기의 내용을 참고하여 제시문의 기억이 항상 참이되는 이유를 서술하시오. 그러면 이제 기억이 지금 이곳은 비가 오거나 비가 오지 않는다가 항상 참이라고 아까 이제 얘기했잖아. 자, 그런데 이제 그 보기를 보시면요. 어떤 두 명제 P, Q 가운데 한 명제가 참이면 다른 명제가 거짓일 수밖에 없고 또 둘 가운데 한 명제가 거짓이면 다른 명제가 참일 수밖에 없는 관계를 모순 관계라고 합니다. 알겠지? 모순 관계야. 그래서 명제 PQ가 모순 관계에 있는 합성 명제는 항상 참이 된다. 알겠지? 자, 명제 PQ가 모순 관계에 있는 합성 명제는 항상 참이 된다. 그렇습니다. 자, 반면 어떤 두 명제 PQ가 둘 다 참일 수는 없지만 둘 다 거짓일 수 있는 관계가 성립하는 경우, 이제 둘 다 거짓일 수 있는 관계가 성립하는 경우가 있다. 요런 경우 PQ 사이의 관계를 반대라고 하는 거야. 둘 다 참일 수는 없지만 둘 다 거짓일 수 있는 관계. 알겠지? 이거. 자, 잘 봐. 오늘도 또 써먹어야지. 이제 우리 국김 쌤 써먹어야지. 그지? 그러면 이제 자, 이게 둘 다 참일 수는 없어요. 그지? 둘 다 참일 수 없어. 알겠지? 이게. 자, 근데 둘 다 거짓일 수 있을까? 둘 다 거짓일 수 있지. 그죠? 거짓. 그지? 누구 때문에? 얘 때문에. 자, 그 다음. 이 거짓. 그지? 둘 다 참일 수는 없지만 둘 다 거짓일 수 있다. 그지? 이런 관계는 이제 우리가 반대 관계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야. 자, 그런데 지금 아까 보기에서 뭐라고 했어요? 모순 관계는 뭐라 그랬어? 반드시 그지?
참일 수밖에 없다 그러지. 두 명제가. 그러면 기억은 모순관계다. 비가 온다, 비가 오지 않는다. 모순이잖아. 비가 온다, 비가 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기억은 모순관계에 있는 두 명제가 결합한 합성 명제이다. 자, 그래서 참이 되는 이유. 이제 6번. 기억은 네. 모순 관계에 있는 두 문제가 결합한 합성 명제이 이 정도로 이제 답을 서술해주면 이게 이제 답이 됩니다. 여기지. 예. 자, 그래서 이건 다음에 이 세상에 수많은 꽃들이 존재하네 뭐 이런 얘기 나왔지. 자, 그래서 요것도 여기도 이제 막 칸트는 진짜 많이 나오죠. 칸트는 이제 거기 보세요. 거기는 지금 제시문을 읽고 기억의 관점을 이제 정리한 것이다. 이제 문제 말이야 뒤에. 보기에 1, 2에 들어갈 적절할 말을 이제 제시문에 찾아 쓰시오 이랬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기억 그 들레주의 관점을 이제 여기서 정리한 거다 그랬잖아. 그럼 이제 사람들은 세상에 존재하는 대상에 대해 알고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기억의 관점에서 사람들은 뭐만을 알고 있는 것이다 이랬단 말이야. 그지? 이제 뭐만을. 근데 여기 이제 들레즈 얘기를 하기 전에 이제 그 1문단에서 이제 뭐 얘기했냐면 잘 봐. 세상에 수많은 꽃들이 존재하는데 각각의 꽃들은 크기, 모양, 색깔 등이 모두 다름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그것들을 모두 꽃으로 인식한다. 그 이유는 개개의 대상으로부터 공통적 일반적 성질을 뽑아내거나 우리 이제 전에도 이런 얘기 했잖아. 그지? 구체적인 사실로부터 일반화를 시키는 거.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 국어 문제 푸는 그지? 가장 기본 이제 그 루트고 틀인데 공통되지 않은 성질을 버리고요. 공통적 성질을 뽑아내서 만들어낸 걸 뭐라 그래? 개념. 개념을 바탕으로 인식하기 때문이야. 칸트는 개념을 구체적 모습으로 떠올린 것을 도식이라고 했는데 도식을 떠올릴 때에는 상상력이 작용하며 도식이 있어야 개념과 개별적 대상이 연결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랬어. 자, 그래서 이제 칸트는 상상력에는 감성과 지성이 관련된다고 보았으며 이를 재생적 상상력, 창조적 상상력으로 나누어서 각각의 기능에 대해 언급하는데 프랑스 철학자 질 들레즈는 이러한 칸트의 상상력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먼저 재생적 상상력은 개념을 이해하고 확인하는 것이다 하면서 뭐 꽃의 도식을 떠올리고 어쩌고저쩌고 자 이런 얘기 했고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재생적 상상력과 관련해서 쭉 얘기하다가 거기 중간 좀 내려가서 이 문단에 반면 창조적 상상력은 개념에 구애받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 그치? 그래서 예술가들의 경우 사물의 개념에 의문을 품고 개념과 연결하기 어려운 낯선 도식을 작품으로 표현했다. 들레즈는 예술가들의 상상력이 만들어낸 낯선 도식들이 사람들이 관습적으로 가지고 있던 개념을 흔들므로써 새로운 인식을 이끌어낸다고 보았다. 이랬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이제 아까 문제 다시 와서 그 문제 2번의 보기를 보면 사람들은 세상에 존재하는 대상에 대해 알고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기억의 관점에서 사람들은 자 뭐만을 알고 있는 거야. 이제 뭐만을 이거는 개념만을 그지? 알고 있는 거지. 거기는 이제 다시 문제 2번으로 돌아가서 2번에 1번은 개념만을 이제 알고 있는 거고요. 자 계속 거기 기억은 사람들이 개별 존재만의 독자성인 뭐를 이제 알아야 된다. 그러면 개별 존재만의 독자성을 의미하는 여기 단어가 이제 나오겠지, 그지? 개별 존재만의 독자성 여기. 자, 그래서 이제 봐봐.
거기 이제 3문단에 보면 이제 창조적 상상력을 긍정했다 하면서 이제 이 이유는 재생적 상상력이 만들어내는 획일화된 삶에 대한 거부감 때문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자, 그래서 뭐 쭉쭉쭉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 문단 가봐. 4문단 가보면 들레즈는 획일화된 삶을 탈피하기 위해서 개념에 의존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장미꽃은 모두 제각각 자신만의 독특한 모양과 향기가 있다. 그것은 진달래꽃, 국화꽃과 구분되는 장미꽃의 개념만을 가진 사람에게는 인식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들레즈는 개념적으로 파악되는 차이와 개별 존재의 독자성을 구분하기 위해 자 뭐라고 썼어요? 차이 자체라는 말을 썼다.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을 이야기하기 위해 A는 강원도 출신이며 공무원이다 라고 했을 때 A의 특성은 강원도 출신, 공무원이라는 성질에 의존해. 근데 어떤 개념을 형성하는 성질들을 내포라고 하는데 내포들이 많아지면 그것의 적용 범위 외연은 줄어든다. 내포들이 많아지면 결국 외연이 단 한 명을 가리킬 수도 있다. 그렇지만 내포들 역시 동일성을 바탕으로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강원도 출신이 아닌 사람들, 공무원이 아닌 사람들과의 차이를 나타낼 수는 있어도 그것이 A의 독자적 성질을 나타내는 건 아니다. 만약에 철수는 강원도 출신이며 공무원이다 라고 했을 때 이게 얘의 독자적 성질을 나타내는 건 아니다. 왜냐면 강원도 출신의 공무원이 철수 혼자뿐이겠니? 엄청 많겠죠, 그지? 그러니까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이거야, 그지?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보기를 보니까 개별 존재만의 독자성, 그지? 이거는 차이라고만 하면 안 돼. 분명히 아까 들레즈가 뭐라 했어? 차이 자체라고 했지, 그지? 그래서 차이와 차이 자체를 여기서 이제 구별해 준 거, 알겠지? 개념적으로 파악되는 건 그냥 차이야. 그런데 개별 존재의 독자성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차이 자체란 말까지 들어가야 돼. 이것도 주의해야 될 것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게 차이라고만 썼으면 당연히 틀리는 거야. 차이와 차이 자체를 분명히 지금에서 설명해 줬는데.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 3번은요. 거기 이제 세잔의 작품 생 빅투아르산, 예. 그래서 거기 1번 보면 자, 빅투아르산은 그의 고향에 있는 산을 그린 것이지만 기존의 풍경화에서 보이던 산과는 다른 낯선 모습을 보여준다. 이 작품에서는 기존의 원근법을 무시하여 산과 마을의 풍경을 하나의 덩어리로 나타내고 있다. 우리가 보통 원근법으로 표현하면 좀 더 가까운 곳에 보이는 마을의 집들은 좀 크게 보이고 산은 저 멀리 좀 작게 이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이거는. 네, 그래서 산과 마을의 풍경을 하나의 덩어리로 나타내고 있고 이러한 시도는 이후 입체주의를 통해 형태와 공간에 대한 실험으로 발전하였으며 사물을 보는 새로운 시각을 제시했어. 자, 이걸 토대로 보기 2번. 세잔이 그린 산의 모습은 칸트와 들레즈가 이야기한 무슨 상상력을 통해 만들어진 도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칸트와 들레즈가 얘기한 상상력, 이제 칸트의 상상력 얘기했고, 자, 칸트가 재생적 상상력과 창조적 상상력으로 얘기했지. 그런데 들레즈는 뭐는 거부하고 뭐는 긍정했다 그랬어. 재생적 상상력은 거부하고 창조적 상상력을 긍정했다 그랬지. 그러면 여기 이제 3번에 1번에 들어갈 말은 명확하죠. 이게 뭐겠어? 자, 칸트와 들레즈가 이야기한 창조적. 칸트는 둘 다 얘기했고 들레즈는 재생과 창조 중에 재생은 부정하고 창조를 긍정한다 그랬으니까 창조적 상상력을 통해 만들어진 도시라고 할 수 있다. 자, 이 그림은 산에 대한 관습적 개념에서 벗어난 형태와 공간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보여준다. 만약 세잔이 기존의 원근법에 따라 산의 모습을 사실적으로만 그렸다면 이 그림은 개념에 종속된 도식이 되었을 것이다. 이 그림에서 보여준 세잔의 새로운 시도는 들레즈가 언급한 뭐뭐의 삶의 방식과 이건 이제 비유인데 아까 들레즈가 언급한 것 중에 3문단에 거기 끝에 3문단에 한 4대줄 보면요. 들레즈는 개인이 주체로서 살기 위해서는 틀에 박힌 삶을 과감히 떨치고 유목민과 같은 삶 방식으로 살 필요가 있다고 한다. 유목민들은 정착과 안정된 삶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곳을 찾아다닌다 이랬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당연히 자, 이 새로운 시도라고 그랬으니까 당연히 이거 유목민이지. 뭐 찾는 거 유목민 이런 정도 찾아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것은 이제 마지막 장 세트, 거기 4번, 5번 나오는데, 자, 요거는 뭐 이렇게 어렵지 않아. 왜냐면, 이거는 그냥 질문만 잘 읽어보면 바로 답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제 답만 간단히 확인해보면 될 것 같아. 일단 이제 특히 4번은, 거기 그, 보기에 보시면요. 빌렘 플루서는 텔레마틱 사회의 의사소통 전반의 문제를 연구하는 장치 리터러시라는 분야를 새롭게 개척했다. 이건 이제 그냥 지문에 나오는 개념 이해거든. 장치 리터러시가 텔레마틱 사회의 의사소통 전반의 문제를 연구하는 거였니? 그게 아니었어요. 텔레마틱 사회의 의사소통 전반의 문제를 연구한 것은 장치 리터러시가 아니라 거기 뭐예요? 거기 1문단부터 바로 나와. 그지? 코무니콜록이라고. 1문단 5번째 줄. 그는 의사소통 전반의 문제를 코무니콜록이라는 새로운 학문으로 제시하였다. 나오지? 코무니콜록이야. 코무니콜록이. 자, 그 다음에 2번. 탄력사 시대의 이미지는 알파벳을 매개로 한다는 점에서 알파벳 시대의 이미지와 차이를 보인다. 그랬는데, 탈역사 시대의 이미지는 알파벳을 매개로 한다. 이것도 이제 지문 잘 보시면, 이제, 거기 2문단에 보면, 이제, 저게 나오지? 뭐, 알파벳 이전 시대, 역사 시대인 알파벳 시대, 탈역사 시대인 알파벳 이후 시대로 분류되는데, 이들 시대는 각각 이미지 시대, 문자 시대, 기술적 이미지 시대로 대응이 돼. 자, 그런데, 거기서, 한 4줄 역시 내려가니까, 자, 기술적 이미지는 알파벳 없이는 가능하지 않은 코드라는 점에서 세계를 직접적으로 반영해 추상화한 알파벳 이전 시대의 이미지와 구별된다. 이랬지? 그지? 알파벳 시대가 아니야. 밑줄 짚기는 알파벳 시대가 아니라 뭐라고 해야 돼? 알파벳 이전 시대라고 해야 돼. 알겠지? 자, 그래서 4번의 1, 2하고 이렇게 되고 2번은 알파벳 시대가 아니라 알파벳 이전 시대라고 해야 이제 이게 정확한 답이 되는 거야. 맞지? 지문에 의해서.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문제는요. 자, 학생 A, B, C가 수업 발표를 준비한 과정이고 제시문에 기억에 해당하는 거 2개를 찾아라. 그러면 기억이요. 이제 저 끝에 문단 이제 나오잖아. 현대는 디지털망으로 구성된 텔레마틱한 사회이다. 플루서는 디지털 가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이때 가상은 이미지 세계 또는 이미지 공간을 의미해. 플루서에 따르면 수많은 가능성이 존재하는 다원적 세계에 살고 있으며 이러한 세계에서 현실과 가상의 구분은 중요하지 않다. 이랬단 말이야. 자, 그러면 이제 거기 보기가 자, 발표 준비를 위해 휴대전화 메신저로 대화를 나눴어. 자, 그러면 우리가 원래 대화란 건 뭐야? 만나서 이야기해야 하는 게 대화잖아. 그지? 만나서. 그런데 휴대전화 메신저로 이제 대화가 가능해. 알겠지? 이거. 그러니까 실제 공간에서 만나서 대화해야 되는데 가상의 공간에서 만나서 대화하잖아요. 그래서 예, 여기 5번에서 1번은 휴대전화 메신저 이 휴대전화 메신저라는 게 자, 이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가상의 공간이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또한 그치? 하나 나오지. 뭐예요? 블로그. 그치? 이렇게 이런 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지? 이거. 자, 그래서 이제 계속 얘기하지만 이제 지문을 꼼꼼하게 잘 읽으면 충분히 우리가 최근에 본 수능의 어려운 문제보다는 훨씬 쉽게 얘기하고 아무리 이제 주관식이라 하더라도 최근에 봤던 어려운 수능 문제에 대비해서 비교해 보면 지문만 꼼꼼히 잘 읽으면 답 찾는데 큰 무리는 없을 것이고 그래서 너무 이제 압박감 받으면서 할 필요 없고 지문 천천히 읽으면서 이제 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잠깐 쉬었다가 조금만 쉬었다가 바로 이제 아까 문법 문제 푼 거 간략하게 설명하고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이제 주목해야 될 것들 좀 이야기하고 필요하면 간단히 설명하고 이렇게 진행하겠어요. 잠깐만 쉬고 이제 문법 문제 설명할게요.